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특별히 세월호 3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예, 오늘 세월호 300일을 맞이해서 우리 온 국민이 세월호를 속히 인양하라라는 이 릴레이 그 캠페인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하면서 일찍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월호 300일 기념을 해서요. 저기 광주에서 어제 했나? 어제 이미 300일 기념 행사를 미리 했던가?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2월 14일에 팽목항에서 돌아오는 2월 14일 팽목항에서 다 모여달라 라는 그 유가족분들의 요청이 있었죠. 2월 14일 사랑하는 연인과 손 마주잡고 팽목항으로 오시는 건 어떨지요? 저도 팽목항에 갈 생각입니다. 제가 14일 날은 팽목항을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네. 오늘까지 광주예요? 오늘 광주 문화제예요? 진짜? 오늘 광주 문화제가 저기 5시에 있어요? 제가 그 팽목항에 2월 14일 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편이랑 좀 구해야 되는데 내가 운전하고 갔다 오기에는 좀 자신이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다고 내가 아프리카에다가 요청을 하면 아프리카 밴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꼭 밝혀줄게님 감사하고요. 2월 14일, 2월 14일에, 밴이 너무 화려해. 그래서 그 팽목항에는 타고 가면 그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유가족에게. 그래서 제가 운전이 서툴러가지고, 그리고 이게 가는 길이 좀 쉬어야 돼서 너무 계속 가면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보통 한 7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6, 7시간. 너무 멀어. 그래서 팽목항에 KTX가 있어요? 팽목항, 목포역까지 가면, 목포역에서 KTX 타고 가면 거기서 이동? 아니야, 여기서 몇 명 같이 가기로 했어. 2명 정도를 더, 꼬셔서 데려갈까 생각 중이거든요? 저기, KTX 너무 비싸. 그리고 KTX 타고 갔다가 오는 것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고민 중이야. 네. 하여튼, 천자의 후손들님 감사드리고, 만약에 2명 안 간다 그러면 나 혼자 KTX 타고 가고, 무한땡님, 저한테요, 텔레그램으로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텔레그램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혼자 가게 되면 무한땡님한테 할게요. 그러니까 3명이서 가면 차가 저렴하고, KTX는 혼자 가는 게 더 저렴하고, 어떤 고소하는 거냐고요? 나한테 내가 지난번에 악플러 1000명 고소했잖아. 그거 고소인 조사받으러 다니는 거야. 깜장당비님, 혜미님 감사합니다. 되게 멀어요. 무지 멀어. 근데 하여튼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가면, 지난번에는 내가 어디 가는지 숨기느라고, 그걸, 어디니? 가운데로 갔잖아. 가운데로 가느라고 너무 돌았어. 이번에는 그냥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아니, 서해안 고속도로 그냥 타면 또 막히든가. 네. 하여튼, 2월 14일, 망치 부인을 만나고 싶다. 망치 부인에게 꼭 할 말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 있죠? 망치 부인님, 꼭 한번 뵙고 싶어요. 2월 14일에 팽목항으로 오시면 망치 부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월 14일에 지난번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왜 횡담도 그 대교가 막히니까 거기서 1시간 까먹었어. 횡담도 밑으로 어떻게 가가지고 서해안 고속도로 타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2월 14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제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팽목항에 갈 예정인데요. 아니, 근데 지금 그건 확실하죠? 유가족들 2월 14일에 팽목항에서 모이는 거 맞아요? 오늘이 300일이고 오늘 300일이라서 광주에서 행사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방송하느라고 지금 못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2월 14일 날 토요일 날 팽목항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 유가족들이 2월 14일에 팽목항으로 모두 모여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 저기 어디 사는지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그 맞죠? 네, 2월 14일에 팽목항으로 모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날 저기 정말 이 세월호 인양을 위한 국민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2월 14일 날 팽목항 저기 누구야? 그 세월호 인양을 그 저기 요구하는 우리 근처에 있는 분들 다 모이셨으면 좋겠다. 예, 다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2월 14일 날 팽목항에서 만나요. 저를 보시고, 그니까, 제가 이제 아직은 길거리 수다방을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길거리 수다방을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망치 부인을 꼭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 어, 아니, 너무 길다. 망치 부인은 세월호 인양을 기원하며, 요구하며 2월 14일 팽목항에서 생방송 예정. 팽목항 생방송 예정. 망치 부인은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며 2월 14일 팽목항 생방송 예정. 뭔 말인지 알아듣겠지? 예. 요거 뭔 말인지 알아듣겠죠? 예. 2월 14일, 네, 2월 14일, 아마 제가 여기서 9시쯤 출발하면 거기 4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그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 팽목항에서 한 4시 정도, 거기 모임은 아마 14일 날, 저기 집회는 저녁 때 있겠죠? 저는 4시부터, 예, 4시부터 저기 팽목항에 9시 정도까지 있을 예정이에요. 왜냐면 이제 9시 정도에는 출발을 해야, 9시에는 출발을 해야 또 서울에 도착하면, 5시에 시작해요, 행사를. 그렇구나. 일단 최선을 다해 4시까지 도착해서 4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미리 사진 찍고 그리고 5시부터 팽목항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저는 9시쯤에 철수하려고요. 서울까지 오는데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는 못 있을 것 같고 예. 3살 어린 동생님 책순이님 감사합니다. 오로라 밀크님도 감사드리고요. 예. 세월호 인양촉구 팽목항 범국민대회 14일 5시. 오케이. 이런 것도 좀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 시청자 의견란에 이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그러세요. 예. 우리 시청자 의견란에 좀 의미 있는 집회나 이런 거, 그 공지글도 좀 올려주고 그래.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고 갈 사람은 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예. 3살 어린 동생님, 책순이님, JNPD님, 잊지 말라 0416님, 감사합니다. 인양촉구 서명운동도 하고 있군요. 예. 아직 못하신 분들은 거기 현장 가셔서 하셔도 되고요. 예. 온전한 선체 인양을 위한 범국민대회.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중요한 공지사항 나갔고요. 네. 오늘 제가 좀 일찍 시작했어요. 오늘 저녁, 제가 6시에 또 이제 도봉경찰서에 가서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돼. 이제 내가 이제 1000명 고소한 사건, 이 일베와 기타 등등에서, 저와 우리 딸에 대해서 못된 짓을 한 놈들에 대해서 쭉 고소 고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고소인 조사를 건건이 다 받아야 돼. 예. 엄마맘님, 안녕, 소울모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경찰서 여러 군데 나눠서 가. 도봉경찰서, 중랑경찰서, 뭐, 성북경찰서 이렇게 나눠서 가요. 예.
그리고 그래서 나 때문에 검찰, 경찰 고생들 되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한번 싹 털어버렸더니,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는, 주소지를 확인이 안 되는 아이디들은 아이디 정지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소지 확인이 안 되는 아이디들은 그 아이디를 사용 못하게끔, 일베에서 그거 사용 못하게끔 아이디 정지를 요구하고, 만약에 아이디 정지 처분 안 하면 일베 운영진을 고소하는 거야. 일베 운영진을 고소할 얘기예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우리 딸 포함해서 우리 가족 전체에 대해서 모욕을 한 자들은 그 대가를 충분히 치르게 해야 된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 우리 요즘에 이제 게시판이나 쪽지로 사과문을 보낸 사람이 많아요. 이 사과문은요, 경찰에서 연락하기 전에, 경찰로 넘어가기 전에 반성문을 써야 제가 그걸 기억했다가 고소인 명단에서 뺍니다. 근데 이미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건 내 선을 떠난 문제야. 내가 고소하기 전에 고소인 대상 목록에서 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제 먼저 자기 게시물이 올라오면 그 밑에서 사과글을 달아놓으면 걔네들은 제외하고 내가 고소를 한단 말이야. 근데 자기 게시물에다가 반성문 안 올려놓은 애들은 얄짤 없어요. 그냥 변호사가 그냥 알아서 고소장 써버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손 써줄 수가 없어. 나한테 계속 편지 보내고 뭐 텔레그램으로 사정을 하는데 이미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 그거는 내 선을 떠난 문제야. 내가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이제 변호사가 합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도가 약한 거는 합의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변호사가 아예 합의 안 해줄 생각으로 1,000만 원 이렇게 부른대. 그러니까 이미 경찰에 연락 받으면 가서 경찰 조사를 받는 게 나아. 경찰 조사 받고 벌을 받아. 예, 깜장담비님, 베로나의 신사님 감사합니다. 별아리님도 감사드리고요. 네, 나한테 뒤늦게 사과문을 올려도 내가 봐줄 수가 없어요. 그니까 함부로 그런 행동하면 안 돼. 지금 차이가 뭐냐면요. 맨 놈이 주동을 했어. 몇 놈이 이제 옛날에 DC에서도 그랬거든. DC 인사이드에서도 몇 놈이 막 주동을 해. 그럼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덩달아 쓴 거야. 근데 그게 나중에 걸리면 주동했던 놈들은 이미 법적인 보호를 받는 놈들이기 때문에 싹 빠져나가요. 걔네들은 뭐 주소불명이라는 둥 어딘지 모르겠다는 둥 이러면서 빼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그 밑에 댓글 달면서 덩달아서 날뛴 애들이 댓글 달고 잊어버린 거지. 게임하는 형이 시켜갖고 한마디 달고 이런 건데 그냥 그걸로 몇 년 지난 것도 내가 나중에 알았다. 내가 몇 년 전에 쓴 거 요즘에 보면 내가 지금 고소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과거에 어디다 뭔 글을 썼으면 알아서 삭제해. 우리 변호사님이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막 다 막 뒤지고 다니니까 알아서 삭제를 하셔야 돼요. 이미 변호사님 눈에 걸렸다. 그럼 삭제해도 늦어. 이미 삭제하기 전에 그거 딱 캡처 다 해가지고 증거 자료로 내버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 뭐 나한테 막 용서해달라고 그래봤자 난 방법이 없어. 뭐? 애국 좌빨 킬러? 표현의 자유는 야당의 기본 베이스인데? 야, 표현의 자유는 권력자한테나 해당하는 거야. 대통령한테 쌍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해당되지만 민간인한테 쌍욕하면 그거는 처벌받는 거야. 그거 몰라? 자, 네. 그래서 표현의 자유라는 말, 그렇게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면 박근혜 명예훼손 고소부터 하지 말아야지. 박근혜는 명예훼손 고소 허벌나게 하면서 왜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래? 지랄 연병이지. 안 그래? 원래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게 옛날 헌재 결정이었어. 뭐요?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기관이 스스로 역할을 못해서 국민이 비판하는 그걸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욕할 수 없는 거야. 또, 대통령한테 쌍욕했다고 막 와서 신경질 내는 인간들이 있더라? 야, 대통령한테 쌍욕하는 거 싫으면 가서 지금 새누리당에서 배지 달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쌍욕했던 애들 전부 다
그 의원직 박탈하고 와. 그럼 우리 방에서 대통령한테 쌍욕한 애들 강퇴시킬 테니까. 어? 대통령 국가기관이야. 예, 국가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없어.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국가기관이라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랬던 놈들이 지금은 뻑하면 명예훼손이래. 웃기고 자빠졌어. 이쯤 하면 막가자는 거잖아. 자, 그래서 지금 망치 부인한테 막말했던 애들 지금 1000명, 예, 1000명 고소해가지고요. 그 자기 정체를 숨기고 타인의 주민번호로 막 했던 놈들은 전부 다 타인의 주민번호니까 아이디를 정지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의 주민번호가 아닌 놈들은 법적으로 매일매일 나한테 오는 게 그 검찰에서 기소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뭐 벌금형이 처해졌다 이런 거 알려주는, 매일 그 우체부 아저씨 갖고 오잖아. 자, 어서 들어오세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시는 방송은 망치 부인의 생방송 시사수다방, 오늘 2월 9일 월요일 생방송 일찍 시작했습니다. 오늘 300일 기념일이고요. 예, 300일 기념일 방송인데 일단 오늘 특별한 공지사항, 망치 부인은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며, 촉구라고 그럴까?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며 2월 14일 팽목항에서 생방송 예정입니다. 예. 자, 2월 14일 팽목항에서 생방송 예정입니다. 그날 혹시 팩트TV가 오면, 그 팩트TV에서 나 리포터 없으면 가면 안 되나? 아니면 팩트TV에 리포터가 따로 있더라도 합동방송도 할 마음이 있는데 9시까지. 예. 자, 물론 요즘에 팩트TV가 현장을 다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사브리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래서 망치 부인을 보고 싶은 사람들, 그동안 망치 부인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언제 뭐 돗자리 수다방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있잖아요. 날 풀려야 모여. 날이 좀 따뜻해져야지 돗자리 수다방은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 세월호 일단 망치 부인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 2월 14일에 팽목항으로 모두 오시기 바래요. 예,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커플 여러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예, 이 발렌타인데이를 팽목항에서 망치 부인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커플들 오시면 커플 사진 찍어드립니다. 예, 내가 사탕을 하나씩 갖고 갈까? 아니면 초콜릿을 그 하나씩 나눠줄까? 저기 팽목항에 온 커플들한테? 예. 아무나 손 붙잡고 거기서 커플 하나 만들어도 상관없고. 예, 2월 14일 팽목항에서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생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뭐 망치 부인이 팽목항에서 딴짓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팽목항에 모여서 국민들이 세월호 인양을 요구한다는 걸 보여주자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예, 부부는 안 돼. 부부끼리 무슨 부부가, 진짜 별걸, 진짜. 가고 싶은데 커플이 없네. 와서 사겨. 와서 딱딱 짝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봐. 자, 좌우지간. 중요한 건, 이 개념 커플들이 되자 이거지. 예. 막 이 팽목항에서 세월호, 발렌타인데이에 뭐 이 클럽 가서 부비부비 할 수 있고 그런, 청년들이 팽목항에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이 데이트, 여행을 왔다.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이 팽목항에 일찍 도착해가지고 그 진도 근처에서 맛집 탐방도 좀 하고, 진도 근처에 관광 요즘에 산업이 저기 안 된다는데, 예, 또 물건들도 좀 사고, 예, 그렇게 좀 2월 14일에 팽목항에서, 만약에 팽목항으로 못 오는 분들은 적어도 뭐 안산이나 인천 이런 데 가서 또 밥도 함께 먹고, 뭐 이런, 팽목항을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이 팽목항 300일이라는 거, 그걸 널리 알려주시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팽목항으로 모이자! 예, 팽목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월호 인양하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 뒤졌어, 진짜. 세월호를 인양하는 게 국민의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들아. 니네가 그렇게 국민 세금한테 관심 있었으면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그거나 파헤쳐 놈 새끼들아. 어디다 대고 돈이 없다 그러면서 그게 뻘소리야. 어? 홍어 먹고 싶어? 아유, 네 주제에 어떻게 먹겠냐. 홍어가 얼마나 비싼데. 홍어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먹는 거야. 자, 그래서 300일이란 얘기 하고요. 그러면 이제 새정연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재인 선수가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거, 예, 문재인 선수가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걸로 지금 뭐 문재인한테 실망했다고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문재인이 이제 당대표가 됐어. 문재인 당대표가 됐는데, 그 새정연의 당대표가 되고 첫 행보가 박정희 묘역 참배다!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야. 그죠? 우선, 요 박정희 묘역 참배라고 강조하는 게 누구야? 그거 중앙일보지? 중앙일보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지? 그 문재인이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러 간 게 아니더만, 문재인이 이제 그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러 간 게 아니라 국립묘지를 참배하러 갔더만, 국립묘지를 참배하러 간 거야. 그런데 이제 그 국립묘지에 가서,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만 들렀다 오는 게 이제까지 야당 지도부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이 뭐 박정희 이승만 묘역도 가자, 이게 이제 그 문희상의 주장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문희상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지금 주장하는 바는 뭐였냐면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박정희 이승만 묘역도 참배하는 게 좋겠다.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 현충원 참배. 일단 나는 그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봐. 자, 국민통합. 누굴 위한 국민통합이야? 그냥 문재인이 박정희 묘역을 참배했다고? 문재인이 박정희 묘역을 참배했다고 박근혜 지지자들이 문재인 잘했다고 칭찬하겠어요? 솔직히 종편에서 문재인이 박정희 묘역 참배했다고 칭찬해요? 안 하잖아요. 그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는 건 국민 통합에 아무 도움이 안 돼. 예. 제가 볼 때는 그 국민 통합을 위해서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미숙한 생각이다. 그리고 굉장히 어이없는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솔직히 이제 현충원을 갔어. 현충원을 갔는데 그 이제 이 문재인이 김대중 대통령의 묘역만 참배하고 왔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 죽은 게 둘이야. 이승만, 박정희. 그러니까 과거의 독재자였죠. 그 다음에 민주화 시대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예, 이게 죽은 대통령이 넷밖에 안 돼. 그죠? 그러다 보니까 노태우도 죽었던가? 노태우 죽었는지 살았는지 헷갈리네. 예. 김영삼 살아있고 전두환 살아있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통령이 많지가 않잖아. 최규환 죽었구나. 노태우는 아직 안 죽었어. 노태우 왜 이렇게 안 죽어? 그러니까 이 최규환 죽긴 죽었는데 대통령이었던 기간이 너무나 짧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죽은 대통령 딱 넷이야. 박정희, 이승만, 김대중, 노무현 넷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 묘역만 참배하고 오면 그랬다고 또 욕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랬다고 욕하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욕먹는 거야. 근데 지금 박정희의 묘역을 참배했다고 막 실망했다고 글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난 먼저 묻고 싶어. 나는 윤보선도 1년짜리라. 예. 지금 문재인이 박정희 묘역을 참배했다고 막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지금 박정희하고 이승만은 독재자야. 그죠? 이승만은 독재를 하다가 우리 그 국민들한테 쫓겨나가지고 미국으로 헬기 타고 도망갔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이잖아. 그런 이승만. 그 다음에 박정희도 전 세계 뭐 30명의 독재자에 들어간 사람이야. 그죠? 자, 그렇다면 그런 이승만, 박정희 묘역에 참배한다는 건 이 헌법에 나와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 민주주의의 존중과 가치 이걸 어긋나는 거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 내 잘못 알았어요? 문재인이 박정희하고 이승만 묘역을 참배하는 건 우리의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그런 이 독재자를 추앙하는 거라서 용서할 수 없다. 실망했다. 이렇게 글 쓰고 있잖아요. 나는 그분들한테 먼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헌법에 위배되는 독재자면 파내버렸어야지. 어? 나는 이번에 그 박정희 묘역에 참배 갔다고 막 욕쓰고 있는 네티즌들한테 묻고 싶은 게, 그렇게 헌법에 위배되는 독재자들인데 왜 국립묘지에 그냥 묻어뒀냐고. 어? 아니, 국립묘지에 그 대통령이라고 거기 자리 잡고 앉아있어. 그걸 안 가면 안 갔다고 또 욕을 할 거 아니야. 정말로 이 박정희, 이승만이 독재자이고 우리의 헌법을 유린한 정말 이 망국의 그 인물들이니까 파내버렸어야지. 국립묘지에서 파내버렸어야 문재인이든지 누구든지 야당 지도부가 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 이제까지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묘역 파내라고 요구한 적 있어요? 그것도 독재자니까 헌법을 위반했으니 독재자 묘역 파버려라. 딴 데로 이장시켜라. 나는 그 문재인한테 실망했다라고 글 쓰기 전에 먼저 그 운동부터 전개하라고. 국립묘지에 있는 이 친일파들, 국립묘지에 있는 친일파들, 그리고 이 이승만, 박정희 같은 독재자들 묘역 이장운동, 파내버리는 운동을 전개하란 말이야. 그래야 다음에 문재인이 아니라 누가 되든, 문재인이 아니라 누가 야당 지도자가 되든 박정희 묘역에 참배했네 안 했네 갖고 계속 갈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은 국립묘역에 가서 뭐 저기 박정희 묘역을 참배했다 어땠다 그거 가지고 나는 비난할 때가 아니라, 그 박정희 묘역, 이승만 묘역, 그리고 대표적 친일파들의 묘역을 이장시키기 운동을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 더 이상 우리 후손들이 이 현충원에 참배 갔다가 그런 모욕적인 무덤을 들러야만 되는 그런 시대를 만들지 말자는 얘기야. 예. 나는 그 시대, 그런 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 주장은 그거예요. 뭐, 문재인이 거길 갔다 안 갔다? 내가 볼 때는, 물론 그렇다면 문재인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야.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문재인에게 잘못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동안에 왜 그런 독재자들을, 헌법을 위반한 독재자들을 왜 그 현충원에 눕혀놨냐고. 파내버렸어야지. 그러지 못한 우리 스스로를 비판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국립묘지 현충원에 있는 친일파 놈들 명단 작성하고 그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온 애들 중에 국립묘지에 몇 명 있냐. 그리고 지금 박정희, 이승만은 무엇보다 이승만은 헌법에 의해서 그 4.19 혁명으로 쫓겨난 놈이야. 그게 왜 거기 있냐고. 어디 이렇게 당당하게 있어. 그것도 제일 크게. 이승만, 박정희 묘역이 무슨 왕궁 같아. 왕릉 같아. 그런 건 파내버려야지. 일단 그거 파내버리고 거기를 참배 갔다 그러면 그때 가서 족쳐야지. 안 그래요? 내가 문재인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을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는 떳떳하냐. 그동안에 박정희, 이승만이 헌법을 위반한 독재자인 거 뻔히 알면서, 억울한 국민을 죽여버린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동안 거기서 파내버리라는 운동 안 했냐고. 그잖아. 우린 먼저 그 얘기 먼저 하자. 그리고 왜 문재인이 갔냐라고 얘기하자. 일단 나는 문재인이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거는 문득 거기서 뭐가 생각나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야. 악몽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김영삼을 가서 인사한 거야. 김영삼한테 가서 허리 숙여 인사를 했다고. 그러면서 김영삼 시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동서화합을 위하고, 그리고 이 부산 지역의 민주화운동 세력을 복원하기 위해서, 옛날에 김영삼을 지지했다가 김영삼이 신한국당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 그러니까 김영삼이 민자당으로 합당해 버리는 바람에 죽었던 이 부산 경남 지역의 민주화 인사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갔다는 게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야. 그러나 사람들은 뭐만 생각해? 어머, 연병 민주화운동
그 민주화의 인사라고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노무현 찍어줬더니 제일 먼저 한 일이 김영삼한테 고개 숙이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한 거지. 그러니까 김영삼이란 인물은 민주화 운동 세계의 배신자였거든. 뭐 이 박정희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반박정희 운동, 반유신 운동을 같이 할 때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했던 김영삼이 그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망에 노태우랑 손잡고 들어가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 김영삼 이콜 배신자야.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 가자마자 김영삼한테 고개를 숙이는 모습으로 보이니까.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큰 정치를 위해서 갔다라고 그 지지자들은 생각했을지 몰라도 대중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못했어. 많은 이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동의하지 못했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등을 돌려. 실망했다. 개 실망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가. 두 번째로 실망한 게 뭐였니? 이라크 파병. 반미하면 안 됩니까? 미국 가기 전에 그렇게 얘기해놓고 가서 한국군 파병을 약속하고 돌아왔어. 거기서 진보 세력이 또 떨어져 나가. 그래서 뭉텅뭉텅 굉장히 많은 진보 세력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다음에는 누가 남았냐? 무조건 지지 있잖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 지지자들이 남아서 한미 FTA를 하는 것도 지지. 노무현이 하는 건 무조건 옳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합리적 비판을 하는 것도 용납 못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옛날 그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합리적 비판, 그러니까 즉 노무현 대통령한테 뭐가 필요했냐? 한미 FTA 같은 경우에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해달라 그랬어. 밖에서 한미 FTA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하는 여론이 있어야 한국 협상팀이 미국에게 우리 쪽에게 유리하게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가열차게 반대해달라고 생각했던 게 노무현이야. 그러니까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걸로 마음 상해하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비판하는 세력을 이용해서 나라의 이익이 뭔지를 따내려는 그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노무현의 그 무조건 지지자들은 그런 노무현의 뜻을 읽지 못하고 노무현에게 합리적 비판을 하는 김근태 같은 사람을 짓밟은 거야. 당의장씩 해먹었다면서 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냐고. 그런 무조건 지지자들, 묻지마 지지자들이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합리적 지지자들로부터 고립시켰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지지자들로 하여금 이 묻지마 지지자들의 무조건 노무현이 옳다. 그게 틀린 거라고. 노무현은 자기가 필요하면 비판을 받았어. 그 비판을 이용해서 더 유리한 고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묻지마 지지자들이 노무현은 무조건 옳다. 그런 생각으로 합리적 비판을 막아버린 거야. 그게 노무현을 고립시켜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 문재인이 박정희 묘역 갈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박정희 독재자야. 이승만도 독재자야. 그런데 그 이승만 박정희의 묘역에 방문했다는 것을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럼 왜 그 독재자들을 현충원에 묻어놨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문재인이 간 게 뭐가 잘못이냐? 묘수다.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잘못은 잘못했다고 분명하게 비판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다른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 문재인 지지자들 조심하라고. 옛날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죽었어. 문재인까지 죽여야 정신 차릴 거야? 문재인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리고 도리어 좀 더 크고 넓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뭔 말인지 알았지? 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번에 그 전당대회를 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전당대회 내용면으로 보면 문재인이 진 거예요. 내용적인 면에서 문재인 졌어. 왜냐? 거기 현장에 왔던 사람들은 문재인이 막 5, 60% 할 줄 알았어. 문재인 너무나 막 박수치고 연호하고 이게 커가지고 야 문재인이 정말 5, 60% 차지하나 보다 그런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45대 42? 3% 차이야. 이건 내용적으로 진 거나 마찬가지야. 문재인 대세론이었는데 만약에 이인영이 20, 30%를 뺏어 먹었다. 그리고서 40% 했다라면 45% 했다라면 문재인이 억울하다 소리를 하는데 이인영 10%인가 밖에 안 했잖아. 10%인가 12%인가 밖에 못 얻었어.
그런 상황에서 45대 40이면 이거는 문재인이 내용적으로 진 거예요. 현장에서 45대 42로 문재인이 간신히 이기고 3% 이기고 그 다음에 어디서 저기 여론조사에서 10몇 프로를 확 이긴 거 아니야. 20%인가? 20% 가까이 확 이기는 바람에 그게 이겼지만 그 여론조사에서 이긴 건 치명적으로 욕을 먹게 돼 있어. 룰을 바꿨기 때문이다. 룰을 바꿨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여론조사에서 이긴 걸로 넘어간 거 아니야. 왜냐? 저기선 졌어. 당원투표에선 8%를 진 거야. 현장 투표에서 3% 이기고 당원투표에서 8%를 졌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20몇 프로를 이겨봤자 내용적으로 진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인정을 해야 돼. 그러면서 박지원이 이렇게 되면 박지원 쪽에서 상황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박지원이 당을 깨고 나가지 않아도 지금 상황은 만약에 박지원이 현저히 졌다면 박지원이 판 깨고 나갈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건 내용적으로 박지원이 졌다고 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치명적인 약점을 잡고 있는 거지. 박지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번 내용은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요. 여론조사에 대한 그 결정을 전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믿음을 갖고 그래도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여론조사를 그냥 했으면 룰을 안 바꿨어도 나는 이겼을 거라고 봐. 룰을 안 바꿨어도 근소한 차이로 이겼을 거라고 봐. 그럼 내나 3% 차이로 난 이겼을 거라고 본다고. 근데 왜 당원투표에서 졌냐? 그러면 이 당원투표는 사실 명분을 따져. 명분을 따지는데 박지원이 주장한 명분.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에게 유리하게 룰을 바꿨다. 그게 통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게 패착이었기 때문에 나는 전당대회에서 내용적으로는 이 득표를 분석해 봤을 때는 문재인이 진 게 맞다라고 봐. 그런데 문재인이 달라졌어. 난 솔직히 내가 왜 되게 우울하고 불안했냐 하면 문재인이 이겼을 때 박지원이 당을 깨고 나갈 거라고 봤어. 당을 깨고 나가서 이제 완전 야당은 박살이 나겠구나. 거기다가 문재인이 지난번 대선 때처럼 성직자 코스프레 하면서 누구에게도 적을 만들지 않으려는 자세로 막 이렇게 품고 가겠다, 화합하겠다, 박근혜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올까봐 나는 이건 죽은 거다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문재인이 달라졌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야. 그죠? 문재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야. 나는 내가 오늘 이번에 일면 기사로 나는 그게 날 줄 알았어. 결국 여론조사 때문에 이겼지만 거기 치명적 한계가 있다. 요걸로 애들이 메인을 잡을 줄 알았어. 나 그렇게 예상했다니까? 내가 볼 때 걔네들이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그런데 룰을, 걔네들의 여론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거야. 박근혜와의 전면전이라는 말로. 일면 기사 제목을 바꿔버린 거야. 나는 이게 문재인이 알고 이랬을까? 첫 번째 전면전이라는 표현은 문재인이 설마 알고 그렇게 했을까? 그랬어. 그런데 내가 두 번째로 이거 진짜 문재인이 달라졌다 싶은 건 박정희 묘역에 갔다 와갖고 한 말. 박정희 묘역에 갔다 와가지고 문재인이 뭐라 그랬냐? 그래, 내가 박정희하고 이승만 묘역에 갔다 왔으니까 너네도 김대중 노무현을 인정해라.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묘역도 갔었잖아. 옛날에 쪼했잖아. 근데 김대중 노무현을 인정하라는 내용이 무서운 내용이더만. 6.15 선언하고 14선언을 인정해라. 6.15 선언하고 14선언을 인정해라. 내가 그 얘기를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 뭐야? 문재인 주변에 뭐가 바뀐 거지? 지난 대선 때하고 너무 달라.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이 보여준 모습하고 정말 너무 달라. 이거 혹시 두 번만 이런 거 아니야? 두 번만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환심을, 야권 지지자들의 환심을 사고, 그 다음부터 흐지부지 된다면, 또한, 이게 망치 부인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할 거야? 도끼 부인 돼갖고 찍어버리겠어요.
근데 좌우지간, 이번에 나는 이 문재인이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되게 염려했던 부분이 그거였어. 문재인이 뭐다? 그 성직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다. 왜냐? 그러면서 지난 2012년에 내가 볼 때 2012년에 문재인 지지자들과 야권 전체가 방만했어. 너무 야권 전체가 방만해가지고 그 당시에 당연히 이명박이 삽질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야권이 앉아서 이긴다는 아니란 생각으로 서로 나눠먹게 하고 말이야. 공천하는 과정에서 서로 나눠먹고 그리고 대선하는 과정에서도 치열함이 없었어. 내가 볼 때는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대선에서 치열함이 없었어. 모든 핑계를 안철수가 선거운동을 하냐 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실제로 문재인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가 이 부분을 강조하지 못했어. 그래서 진 거야. 국민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박근혜는 쌩 거짓말이었다 할지라도 경제민주화 하겠다.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겠다. 무상보육하겠다. 뭔가 막 던진 거야. 국민들은 선명한 걸 좋아해. 근데 문재인이 그 당시에 너무 조심스러웠고 그리고 너무나 신사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 거야. 나는 그 문재인이 그걸 못 벗을 거라고 생각했어. 문재인이 그 성직자 그 코스프레를 못 벗어날 거다. 그 착한 남자 그 컴플렉스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문재인은 절대 강한 야당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달라졌어. 문재인이 달라졌어. 나는 정말 달라졌다고 생각해. 이번에 문재인이 보여준 이 일면 머리기살 바꿨어. 박근혜와의 전면전. 이제까지는 문재인한테 그런 얘기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았나? 그지? 그러니까 문재인이 누구하고 전면전을 하겠다. 그런 얘기 할 사람이 아니라고 나 봤어. 그치? 근데 눈빛이 달라졌더만. 그 눈빛이 달라졌어. 그러면서 토론회 할 때는 굉장히 여유가 있었고, 할 때는 굉장히 여유가 있었고, 그 연설을 하고, 박근혜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이잖아. 야권 지지자들이 요구했던 부분이라고. 실제로 강한 야당. 왜 도대체 잘못하고 있는 놈들하고 왜 협작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여당인 줄 아냐? 여당은 야당의 말을 들어줘야 돼. 그 외 정치란 상대가 있는 게임이란 말을 참 민주당 국회의원들 많이 해요. 민주당의 김한길, 안철수 얘네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정치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협상에 응해줘야 된다. 그건 야당일 때 하는 얘기야. 너가 여당일 때, 여당. 대통령이 눈의 편일 때, 과반수를 얻은 여당일 때 하는 말이야. 그건 그 과반수도 안 되고, 대통령도 못 낸 야당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런데, 김한길 야당은 계속해서 정치란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박영선도 그랬어. 김한길, 박영선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새누리당하고 협상해서 뭔가 이렇게 한나라당의 의견에 우리가 한 발 양보하고 걔네도 한 발 양보해서 중간적으로 가자. 야, 옳은 길이 여기 있는데 나쁜 길로 가자냐고 왜 손을 잡냐고. 그거는 정말 야당에게 주어진 임무를 방기한 되게 무식한 짓이었어. 그래서는 절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 보여준 모습은 사뭇 다른 모습이야. 그리고 굉장히 빨라졌어. 그러니까는 문재인 측에 누군가가 보강된 것 같아. 문재인 측에 무슨 전략 전술팀이 누가 이렇게 보강된 모양이야. 그래서 가령 이번에 이 박정희 묘역 참배, 이건 사실 문재인을 죽이려는 수거든. 문재인을 완전히 첫날 밟아버리려는 수였어, 내가 볼 때. 그래서 문재인이 박정희 묘역 갔다, 문재인에게 실망했어요라는 준비된 댓글 요원들의 시나리오였어, 내가 볼 땐.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는 수야. 문재인이 빠져나갈 수 없는 수. 그런데 그 수를 갖다가 6.15 14선언을 인정해라.
나도 이건 생각도 못한 수야. 어. 내가 이걸 생각해 본 적도, 나는 그런 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어. 엄청난 수를 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이 달라졌어요. 문재인이. 그러니까 지난 모든 과정에서 결국 자기가 최선을 다해 싸우지 않았을 때 국민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노무현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보면서 각성한 것 같아. 예. 그 정청래 얘기는 하지 마. 그 정청래 얘기는 하지 말라고. 내가 볼 때 정청래가 문재인 점수 깎아먹어. 그러니까 김대중의 6.15 선언, 노무현의 14선언을 이행하라. 내가 박정희 묘역에 갔으니까 너도 김대중 노무현을 인정해라. 이 수는 도대체 누가 냈냐. 그 수는 누가 냈냐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예, 이건 대단한 수다. 엄청난 수를 둔 거고 문재인이 달라졌어요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번에 계속 이제 언론에서 주도하는 건 뭐냐면 당심과 민심이 차이가 났다. 당심과 민심이 차이가 났다. 근데 당심이라는 게 뭐냐면 그 그러니까는 그 권리당원들. 그 권리당원이 뭐냐? 권리당원. 이 권리당원이라는 게 뭐냐? 당비 내는 당원들이야. 당비 내는 당원들. 그런데 그 당비 내는 당원들 중에 투표한 유효 수표 중에서 박지원이 이기고 문재인이 8%나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되게 강조하는 거야. 권리당원 중에서 근데 내가 알고 있고 내 주변에 권리당원 중에 투표 안 한 사람이 더 많아. 투표 안 한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자, 그렇다라면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박지원이 내가 내용적으로 이겼다 그랬잖아. 박지원이 지지 않았어. 박지원은 어떻게 보면 그 여론조사를 무시한 결과로 보면 박지원이 이긴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 6월 이전에 3개월 이상 당비 납부한 사람이 작년 6월 이전에 3개월 이상 당비 납부한 사람, 그래서 3개월 이상은 되는데 작년 6월 이후라서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투표 못했음. 자, 이거예요. 권리당원을 정할 때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 당심하고 민심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막 아침에 라디오에서 문재인 지지자가 쌍욕을 했더만, 그렇게 민심하고 다른 당심이라 그 당이 욕먹는다. 그 사람 문재인 지지자일까? 민심하고 다른 당심이라고 막 쌍욕을 했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먼저 묻고 싶어. 그 사람 문재인 지지자 맞는가? 나는 그 사람이 문재인 지지자라면, 내가 만약에 문재인 지지자라면요, 나는 입당할 것 같아. 내가 만약에 문재인 지지자라면 자 봐요. 앞으로도 당심 얘기하면서, 당심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문재인을 흔들겠어. 박지원 쪽에서. 그죠? 박지원 쪽에서, 박지원, 김한길, 박영선 이쪽에서 얼마나 문재인을 흔들어대겠냐고. 당심과 민심이 차이가 난다 이러면서. 그치? 만약에 내가 문재인 지지자라면 입당할 것 같아. 그래서 한 10만 명 입당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당비 내버리는 거야. 내가 만약에 문재인 지지자라면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끌고 10만 명 입당을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막 당비 내고, 그러면서 사실 내년 선거 때 투표하려면 지금부터 입당을 해서 당원들이어야 아마 내년 그 공천할 때 투표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국회의원을 뽑을 때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려면, 그 투표에 참여하려면 아마 지금 정도 입당을 해야 내년 저기가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내가 문재인 지지자라면 당심이 민심이랑 차이 난다고 그럴 게 아니라 정말로 문재인을 돕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입당을 해야지. 평상시에는 맨날 당 밖에 있고 그 당이 욕먹을 때 뭐 소 닭 보듯 하다가 문재인,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이 좋은 게 아니라 문재인이 좋은 거예요.
그럼 문재인에게 힘이 안 되지. 안 그래? 문재인을 가장 힘차게 돕고 싶으면 저기 와서 저기를 해야지. 입당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렸나? 내가 문재인 지지자라면 뭐 이렇게 저기 뭐야 입당하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막 설득해가지고 정말 회비 내면서 회비 막 내면서 입당하고 그러면서 그 당을 중심으로 해서 힘을 몰아가자. 만약에 문재인 지지자들이 뭐 한 10만 명이 입당을 했다. 그래서 10만 명이 당비를 낸다. 그러면 아마 저기 완전히 내 다음 총선도 뒤집어질걸? 그렇지 않겠어? 근데 뭐 당비는 아마 1,000원 이상이면 될 거예요. 1,000원 이상이니까 뭐 통 크게 한 3,000원 해버려. 3,000원이나 5,000원. 아예 진보정당 애들은 10,000원씩 하잖아. 진보정당 애들처럼 당비 10,000원씩 하는 당원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솔직히 근데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 진보정당도 당비 내는 당원이 한 10만 명 7만 명 되지 않나? 그죠? 아니 나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 권리당원이 그렇게 중요하면 아니 진보정당 애들은 왜 따로 있어? 그냥 그 당에 들어가면 안 돼? 진보정당 애들도 그냥 어차피 이제 뭐 민노당 없어졌겠다. 당비 10,000원씩 내가 확 그 당을 접수해버려. 진보정당 지지자들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당비 그렇게 10,000원씩 내버리고 확 그 당을 접수해버리고 그 당에 가가지고 인터넷으로 막 활동하면서 저기 진보적인 후보들 공천시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 그니까 접수해버려. 그러니까 왜 뭘 따로 하고 그래. 그리고 그냥 요구하는 거지. 공천권은 아니 문재인이 약속한 게 그거 아니야? 문재인이 얘기한 게 네트워크 정당. 밑으로부터 그 지역 사람들이 공천하게 하겠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재인은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야. 네트워크 정당. 자, 그런데 아마 문재인이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면 틀림없이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는 둥 그럴 거 아니야. 당심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럴 때 그때 문재인 지지자들이 몽땅 저기 강퇴시키세요 그냥 매니저님. 쓸데없는 얘기한 놈은 저 찍찍이 그냥 강퇴시키세요. 그러니까 뭐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는 말 못하게 확 10만 명 입당해버리고 그러면 당심 누구 당심 말하냐? 이 당심은 저기 당심이 아니냐? 뭐 얘기할 거리가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진보정당들도 몇만 명이 그냥 입당해버려. 진보정당 했던 사람들이 몇만 명 입당해버려가지고 거기서 자기네 후보 그냥 찍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의 강한 야당 되는 거 아닌가? 예. 자연스럽게 하나의 강한 야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니 뭐 그냥 내가 만약 문재인 지지자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만약에 문재인 지지자나 내가 만약 진보정당 당원들이라면 나는 그렇게 할 것 같다 이거지. 안 하면서 계속 욕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예.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위험성은 뭐냐면 이제 박지원이 상황 노릇하는 거야. 내용적으로는 내가 이겼다 이러면서 이 문재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면 그럼 앞으로 이제 문재인이 뭘 해도 안 될 거 아니야. 뭘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결책은 딱 하나야. 내가 아까 얘기했던 상황 노릇 못하게 할 거는 여러분들이 문재인이 대표가 됐으니 우리가 가서 돕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싹 들어가가지고 막 당비 내고 막 적극적으로 당원 모임 활동해버리고 그래버리면 뭐 상황 노릇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 어려운 점은 뭐냐면 나타날 앞으로 어려운 점은 친노의 뭐 독재 독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친노의 독재 독선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어. 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적어. 녹음을 해. 요즘에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아. 스마트폰이 굉장히 좋잖아. 그러니까 친노가 어쩌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바로 녹화를 떠. 입당해가지고 감시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뭐 친노의 독재 독선이라는 등 노무현 지지자가 문제라는 등 이런 얘기하면 녹화를 떠. 그래서 내년 선거 때 또 무슨 뭐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런 얘기하면 그 녹화 영상을 딱 틀어버리는 거지. 얘가 이런 애다. 녹화 영상에 자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선거 때는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 얘기하고 선거 끝나면 나는 비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러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고에 가서 녹화를 해버리는 거야. 정당 활동 열심히 하면서 당원들 만나서 뭐라 그러나. 예, 당원들 만나서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는지를 쫙 듣고 뭐 친노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녹화를 떠버려. 그리고 그 선거 때 그 영상 틀어버리는 거야. 선거 때 얘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놓고선 나중에 선거 때 되면 노무현 정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지? 물론 나는 내가 아까 맨 앞에 얘기했어. 내가 맨 앞에.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 묻지마 지지자들이었어. 노무현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은 건 묻지마 지지자들. 노무현이란 사람은 내가 본 노무현은 아니 그 전에 정치인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이인영 의원을 보면서 되게 답답했어요. 이인영 의원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했는데 이게 어설픈 양비론이었어. 어설픈 양비론으로는 이 판을 깰 수가 없는 거야. 이 구도를 깰 수가 없어. 내가 이인영 의원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정치인은 둘 중에 하나를 잘해야 돼. 정청래처럼 남들이 듣고 싶은 말을 잘하든가 아니면 노무현처럼 자기의 신념대로 대중을 설득하든가. 정치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거예요. 축구 선수는 이겨야 되는 거야. 야구 선수는 홈런을 많이 쳐야 되는 거고, 저 투수는 스트라이크 아웃을, 삼진 아웃을 많이 잡아야 되는 거고, 축구 선수는 무조건 공을 잘 넣어야 되는 거고, 골키퍼는 무조건 공을 잘 막아야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정치인은 무조건 권력을 쟁취해야 돼. 그러면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대중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은 대중으로부터 나와. 그러면 성공한 정치인은 두 가지를 잘해야 돼. 정청래처럼 듣고 싶은 얘기라도 잘하든가 아니면 노무현처럼 자기 신념으로 대중을 설득하든가. 근데 둘 다 안 됐어. 뭘 얘기하는지 무엇을 주장하는지 그 주장하는 바가 임팩트 있게 다가오질 못한 거야. 그래서 진 거예요. 뭐 486 뭐 여기서 접어야 된다. 그건 오바고 이번에 전술적으로 이인영 선수가 실패한 이유는 어설픈 양비론. 거기서 진 거야. 내가 이인영이었다면 난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문재인은 대선 후보다. 만약에 문재인이 이 당대표가 되면 지금 남아있는 두 번의 그걸 뭐라래 보궐선거? 두 번의 재보궐선거나 내년에 총선까지 총선 이 세 가지의 큰 고비가 있다. 이 고비에 문재인이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는 후년 총선에서 굉장히 큰 무기를 잃게 된다. 그러니 문재인을 지키는 길, 나 이인영을 찍어주는 거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 당을 깨는 거, 당을 깨려는 거는 이 당심이 아니다. 우리 당원들이 원하는 건 당을 깨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박지원을 깔고 그러면서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대안이다. 그렇게 선명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인영을 찍지 않았을까? 근데 이인영은 애매한 양비론이었어. 문재인도 잘못했고 박지원도 잘못했다. 그건 문재인 지지자와 박지원 지지자를 적으로 돌리는 거야. 그렇게 정치에선 내가 볼 때 100년 가도 권력 쟁취 못해. 예. 여러분, 이인영이 지금까지 보여준 게 있나요? 라고 하는 사람은 이인영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이인영은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야.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라서 정말 이렇게 내용이 있는 정치인이에요. 내용이 있는 정치인이야. 그런데 이인영이 못하는 게 뭐냐? 이인영 선수가 못하는 건 뭐냐 하면 대중을 설득을 못하는 거야. 대중 설득을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신념은 분명히 있어. 신념과 사상은 분명하나 그 신념과 사상을 대중과 일치시키는 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망한 거야. 그러니까 이 이인영 선수와 그리고 이제 이 다른 486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볼 때 대한민국 486이 어정쩡한 이유는 뭐냐? 너무 조심하기 때문이야. 너무 조심해가지고 그 누구에게도 욕먹지 않으려고 평상시엔 입 다물고 있어. 자기 생각을 드러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혀야 될 때 너무나 사려. 조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으로 접혀. 근데 찾아보면 입법들 무슨 굉장히 이 민주당에서 나왔던 진보적인 입법 다 얘네들이 했어. 486 애들이 진보적인 입법이나 그 개혁적인 정책이나 이런 거 굉장히 다 앞서 나가서 했어.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걸 소리 높여 외치질 않는 거야. 소리 높여 외치질 않으니까 대중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입법 활동 열심히 한 거 누가 하냐고. 국회 의정활동 1등하면 누가 하냐고. 국민들은 의정활동 1등하고 막 의정활동 열심히 한 거 잘 몰라. 막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얘기 떠벌떠벌 떠들고 다니고 이렇게 카메라가 있는 곳에 존나 쫓아다니고 그러면 인정해주잖아. 그러니까 486이 실패한 이유는 그거야. 평상시에 가령 카메라만 보면 환장하고 달려든 애들이 있어. 카메라가 있는 곳은 어디든 간다. 근데 카메라가 가면 같이 사라지는 그런 정치인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중들한테 인기는 있어. 어딜 가나 카메라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중들이 그런 사람들 말에 되게 귀 기울이고 그걸 막 지지를 해. 근데 486은 그런 걸 못해. 그런 거 안 하고 자기 일만 막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야. 아니 구급 공무원이세요? 아니 구급 공무원도 아니고 맡은 바 일만 소리 없이 묵묵히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하면 뭐하냐고. 그래갖고 어떻게 권력을 쟁취하겠어. 이 486 운동권 정치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나 이렇게 공무원스러워. 예. 그렇게 공무원스러운 자세로 정말 자기 임기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건 있겠지만 뭘 얼마나 했는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자랑도 못하고 자기가 그동안 뭐 했다. 아니 무슨 저기 트위터나 이런 데에서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으로 자기가 이런 일들 하고 있다. 이런 소통을 안 해. 괜히 책 잡힐까봐. 위에 선배들 층층시야 선배들 눈치 보느라고 자기의 고민은 뭐다.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입 밖에 평상시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대중하고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대중은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망해. 내가 486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정리하면 정치인은 권력을 쟁취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존재야.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대중으로부터 나와. 그러면 정치인은 뭘 얻어야 돼?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대중의 지지를 얻는 방법은 뭐냐? 대중이 듣고 싶은 얘기라도 하든가 아니면 나의 신념으로 대중을 설득이라도 대놓고 하든가. 둘 다 못하면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입법 보조원이나 해야지 대중의 마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정치할 수 없는 거예요. 알아서 그냥 찍어주길 바라면 안 되는 거야. 요즘이 자기 PR 시대인데 나는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이 뭐라 그러나 등 떠밀려 나온 느낌이었어. 등 떠밀려 나온 느낌이었고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뭘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문재인으로는 대통령 선거 못 이긴다 그랬던 거야. 문재인은 노무현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등 떠밀려서 나온 분위기였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반드시 내가 따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어.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대중은요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야. 될 놈을 지지해주는 거야. 대중은 그래. 얘가 정말 강한 의지를 갖고 있구나. 선명하구나. 그러니까는 막판에 도덕성이 아니야. 도덕성이나 신뢰감이 중심이 아니라 이놈이 이기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봐. 대중은 몽땅 김대중으로 보는 무식한 새끼들은 아웃. 예. 결국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러니까 국민들은요 선명함을 원해요.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안 지고보다 중요한 건 뭐야? 선명함이야.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 선명하게 강한 의지를 내보여야 그 사람 밑으로 모이는 거야. 그런데 지난번 문재인은 분명한 그게 없었어.
분명하게 내가 분명히 하겠다. 내가 그때 그 당시에는 문재인한테 뭐가 보였냐? 안철수하고 단일화만 되면 그냥 품위를 지키면서 대통령 될 수 있다라고 보였어. 그래서 진 거야. 지난번에 문재인이 대선에서 졌던 건 박근혜가 무슨 투표를 조작하고 그래서 진 거 아니야. 정직한 그 표야. 정직한 표고 몇 개 부정투표 몇 개 있어도 그게 100만 표 이상 차이 나지 않았어. 그러면 100만 표 이상 차이는 어디서 난 거냐? 어디서 난 거냐? 문재인은 그 당시에 굉장히 신사적이었어. 너무 선량한 정치인, 선비다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고 안철수가 지지만 해주면 안철수하고 단일화만 되면 그냥 이렇게 등 떠밀려서 대통령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던 거야. 그런 사람은 국민이 볼 때 뭘 분명히 하겠나. 제가 대통령이 돼서 뭘 얼마나 분명하게 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박근혜 되게 무식하지만 문재인이 물어봤잖아. 증세 없이 어떻게 복지를 할 수 있느냐.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그거 안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박근혜가 뭐라 했어. 그때 그러니까 내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요. 얼마나 무식해. 이건 논리적으로 답변이 논리적 답변이 아니야.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인 답변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다니까요. 그리고 국민들은 쟤는 실패하더라도 뭔가 해보겠구나. 막 부딪히겠구나. 그런데 문재인은 계산만 하다 망하겠구나. 그걸 생각하는 거야. 계산만 하다 쟤는 망하고 박근혜는 뭘 해도 이렇게 부딪히면서라도 한번 해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를 찍은 거야. 박근혜를 지금까지도 지난 대선에 부정 개표가 있었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박근혜를 찍은 국민의 심리를 이해 못하는 거야. 어떻게 박근혜 같은 여자를 찍어줄 수 있느냐 이런 건데 그건 댁들이 잘못하는 거라고. 실제로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의 마음을 난 알아. 그 사람들이 왜 찍었는지 알아요. 이게 국민이야. 왜냐하면 이건 정치예요. 투표행위 자체가 정치야. 자, 옛날에는 투표가 아니라 뭘 들었어? 투표용지가 아니라 낫을 들고 싸웠다고. 상대방 적군이 상대방 부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상대방 국가에서 쳐들어와서 우리 땅을 뺏으려고 그래. 그러면 곡괭이 들고 낫 들고 싸운 거야. 그런데 그때 우리 대장이 막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 멈칫멈칫하고 그러면 그 마을은 죽는 거야. 그 마을의 관리가 그 마을의 지도자가 투쟁할 땐 분명히 투쟁을 해줘야 우리를 지켜준단 말이야. 그게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예요. 얘는 분명히 이기려는 의지가 있다. 이기려는 분명한 의지가 있고 이 이기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있는 놈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 목숨을 부지하니까. 그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연적인 거야. 그걸 비난하면 안 돼. 분명히 지난 2012년 문재인은 이기려는 의지가 없어 보였어. 등 떠밀려 후보가 됐던 것처럼 등 떠밀려 이기려는 분위기였어. 그래서 진 거야. 국민은 그런 사람 안 찍어. 어떤 의지? 노무현 봐봐. 그때 노무현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노무현 어땠어? 굉장히 선명했잖아. 굉장히 선명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굵직굵직하게 선택하면서 승리를 위해 나아간 모습이야. 국민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경상도 사람들 많이 찍었어. 노무현 때 노무현을 찍은 이유가 내내 한나라당을 찍다가 노무현을 찍었던 이유가 뭐냐. 노무현 저 머스만은 뭐든지 지가 뜻하는 바는 해낼 것 같은 거야. 저놈아는 지지 않을 놈 같다. 그러니까 찍어준 거예요. 그게 국민의 심리야.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닌 사람은 선거에 나오면 안 돼.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닌 사람은 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 그게 내 주장이야. 반드시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등신밖에 더 되겠어? 분명한 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여러분도 정치 애들 똑바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말만 하려 한 사람은 안 돼. 말만 하려 한 사람은 뭐냐? 뒤에 약속이 틀려. 했던 말 뒤에 가서 책임을 안 져. 그런 사람한테 표를 주면 안 돼요. 띄우면 안 돼. 왜? 그런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사고를 쳐. 결정적인 순간에 비리가 드러나. 말만 하려 하고 행동이 일치되지 않은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뜨려. 나는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짜증나는 두 명의 정치인이 있어. 대중적인 인기는 너무 많으나 이 사람들의 철학이 수상해 보여. 이런 사람들 나중에 막 띄운다. 그리고 걔네들 너무 띄워. 수고. 그런 사람들 너무 띄우잖아요. 너무 띄워서 중요한 위치에 가서 중요한 일 할 때 한 방에 가. 한 방에 훅 가. 이석기처럼. 어? 한 방에 훅 가. 그래서 나는 그 막 이렇게 인기몰이 하는 사람들 나는 별로 안 좋아해. 그런 사람들 나중에 책임을 못 져. 그러니까 국민들도 막 그 인기 영합하는 말만 하고 행동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지지해주면 안 돼. 나는 박영선은 또 다르다고 봐요. 박영선은 왜 그랬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지만, 왜 작년 세월호 문제에서 그렇게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박영선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나름 전문성도 있어. 내가 볼 때 박영선이 정말 개인적으로 뭔가 비리가 없는 사람이라면 난 대통령까지도 갈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봐. 지금도 그만두고 나와서 열심히 해. 의정활동 열심히 해. 의정활동 그렇게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 없어. 박영선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박영선이 말을 뭐 미리 화려하게 하냐, 그런 거 치도 않아. 여러분 잘 생각해. 박영선 평상시에 말 많이 안 해. 그리고 막 대중의 인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제까지 박영선이 성공해 왔던 건 정확하게 봐야 돼. 박영선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느냐. 국회 의정활동에서 특히 그런 국정감사 이럴 때 굉장히 센스 있게, 이 사람이 기자이자 앵커이자 이랬잖아. 언론을 아는 거야. 언론에 먹힐 만한 얘기를 알기 때문에 던져가지고 그걸로 스스로 언론을 끌어들인 거야. 언론을 아니까 언론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스스로를 키워온 거지. 그러니 박영선은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 열심히 해서 거기까지 간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박영선이 이 사람이 큰일을 할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걸 지난번에 밝혀준 것 같아요. 완전히 모든 리더의 역할을 다 맡겨줬더니 가서 엉뚱한 짓을 했잖아. 새누리당하고 단독회담하고 나온 다음에 180도 바뀌었어. 왜 그랬는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박영선은 한계를 분명히 그은 거야. 추미애라는 여자도 원래 대통령감까지 내다봤던 여자야. 그랬던 추미애가 박영선이랑 똑같아. 추미애, 박영선이 둘 다 한 방에 훅 갔어. 박영선 세월호 때문에 한 방에 훅 간 거고, 추미애는 그 노동법, 그 노동법을 개혁하는, 바꾸는 과정에서,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 추미애가 결정적 실수를 해요. 실제로 그 진보정당 의원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새누리당, 한나라당 의원들하고만 같이 가서 국회 환노위, 그러니까 뭐 환경 노동 관련한 위원회에서 노동법을 개편하는데 한나라당 애들만 데리고 들어가갖고 거기서 투표를 해버린 거야. 나머지 야당 못 들어오게 문 걸어 잠그고. 그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도 추미애는 그거 한 방으로 훅 간 거야. 그 사람은 절대 큰일 못해 앞으로. 매번 뭐 할 때마다 그게 떠오를 거기 때문에 그 사람 큰일 못해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추미애 지지자들은 그게 추미애법이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잘했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려든 거야. 박영선이나 추미애 같은 사람들은 말려들은 거야. 걔네들이 놓은 덫에 걔네들이 뭐라 그러나 토끼몰이 하듯이 그런 선택을 하게 몰아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면서 몰아간 거지. 몰린 거지. 그래서 자기네들은 옳은 행동을 한 줄 알았어. 근데 딱 나와 보니까 잘못한 거야. 잘못 나와버린 거야. 그게 참, 그 두 사람은 그래서 안 돼. 인격적으로 볼 때는 박영선, 추미애가 박근혜보다 만 배는 나아. 인격적으로 볼 때 박영선, 추미애가 그 박근혜보다는 만 배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러나 그 두 사람이 결국 위원장을 맡았을 때 보여준 모습은 리더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걸 보여준 거야. 개별적으로는 국회의원까지는 돼도 이 사람은 더 큰일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보여준 거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막 토끼몰이 하듯이 몰아갈 때 그때 넓게 보는 넓고 굵게 보는 그게 모자란 거야.
그런 것도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는데 남자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런 얘기 알아요? 남자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결과를 본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 뭐가 된다라는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남자 정치인들은 도대체 쟤 왜 저러냐? 그런 이상한 짓을 해. 그리고 막 사소한 욕을 먹어도 막 가. 알고 보면 나중에 보면 그걸로 한몫 하고 있어. 그게 남자의 특징이래. 멀리 보는 거야. 한 분야를 쭉 보는 거야. 근데 여자는 멀리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한 면을 다 보는 거야. 그래서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모든 면을 보지만 이 일의 다음 결과를 못 보는 거야.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래요. 사고하는 방식의 차이. 그래서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인가? 화성에서 온, 왜 화성금성 여자 남자 있잖아. 그게 여자와 남자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내가 했을 때 그 다음에 올 결과 이것까지 계산을 못하는 거야 여자들이 보통. 그러니까 그 순간에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고민하려고 대가리가 터지는데 그 다음 수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여자들이 망하는 거야. 남자들은 이걸 계속 이것만 쫙 가면 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 그것만 보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칼이 들어오는 걸 몰라. 내가 이 길로만 쫙 가면 저거 내 거야. 막 그걸 보고 가. 옆에서 훅 목을 날려버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지. 가다가 죽는 거지. 그래서 남자랑 여자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절대 따로 하면 안 돼. 남자 혼자 여자 혼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꼭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서로 여자가 보는 면, 남자가 보는 면이 같이 딱 일치됐을 때 그게 중장기적으로 옳은 길을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나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보면서 새정연 전당대회를 보면서 문재인의 변화, 문재인이 굉장히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근데 문재인이 초반에 연설을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권리당원들, 지역별로 권리당원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다녔는데 연설을 별로 못했어 초반에. 지난달에 연설을 너무 못해갖고 연설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도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지역 당원들한테. 그런데 현장에서 대의원들은 문재인을 선택했잖아. 그건 뭐냐? 대의원들은 달라진 문재인을 느낀 거야. 지역별로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을 할 때는 문재인이 정말 못했대. 그래갖고 평이 되게 안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권리당원들은 투표를 해갖고 문재인 안 된다고 보는 거지. 그런데 대의원들은 현장에 모여서 거기서 문재인을 찍어준 거 아니야. 그건 문재인이 달라진 모습을 본 거지. 박근혜와의 전면전 바로 그거야. 박근혜와의 전면전, 야당의 분명한 역할, 그걸 분명히 얘기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표를 찍어준 거야. 그래서 문재인이 당선이 된 거지. 그리고 문재인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지금 보여주는 문재인의 모습은 정말 2년 전의 모습하고 달라. 많이 달라. 그러니까 이제 2년 전에는 막 초선 의원이졌잖아. 막 초선 의원이 돼갖고 어리버리하고 좀 정신이 좀 없는 상태에서 대권까지 나와버린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등 떠밀려서 국회의원 나오고 등 떠밀려서 대통령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지지자들은 막 여러 같은 지지를 하는데 저 당원들은 왜 날 싫어하지? 이런 분위기였거든. 뭔가 이렇게 정치를 모른다라는 정치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구나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에 오늘 보여준 문재인의 모습은 어제와 달라. 아니 그저께와 달라. 예. 서포터들도 놀랬다. 박정희 묘역 참배. 박정희 묘역 참배가 왜? 그게 불만이야? 박정희 묘역 참배한 게 불만이면 박정희 묘역을 파내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문재인한테 실망했다고 글 쓰고 다니는 네티즌들 뭐 헌법이 인정한 독재자 박정희 이승만 묘에 왜 참배하느냐라고 주장하시는데요. 그런 주장을 하려면 박정희 이승만 묘를 파내기 운동을 했어야지. 헌법이 인정한 독재자들을 왜 거기 묻어두냐고. 현충원이 무슨 개똥밭이야? 그 애국자들만 묻혀 있어야 될 땅에 박정희 이승만이 묻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야? 이 문재인이
박정희 묘역을 갔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야. 있는데 어떡할 거야? 거기 있는데. 어? 문재인한테 왜 박정희 묘역에 참배했냐고 욕하기 이전에 박정희 묘역을 파내기, 이승만 묘역 파내기, 그런 국민운동을 했어야지. 그런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아니 국립묘지에 떡하니 누워있는데, 그래서 문재인이 아니라 누가 됐든 안 가면 안 가서 욕먹고 가면 가서 욕먹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그 노무현 잘못한 게 있지. 그런데 너무 사소한 잘못으로 실망했다고. 야, 문재인이 박정희한테 가서 박정희 묘소에 참배한 게 그렇게 실망이면 박근혜는 박근혜가 잘못한 거, 새누리당이 잘못한 거에 비해서 문재인이 박정희 묘역 참배한 게 그렇게 큰 죄냐? 그렇게 큰 죄인데 왜 거기다 묻어놨어? 박정희 묘역! 새누리당 애들은 김대중 무덤 마음에 안 들다 가서 불을 질렀어. 당신들은 한 번이라도 그래봤냐고. 그렇게 박정희 묘역에 가서 참배한 게 마음에 안 들면 박정희 묘역에 불이라도 지르고 이승만 묘역에 똥이라도 뿌려보고 그래 봤어야지. 그런 것도 안 해놓고 거기 가서 참배했다고 왜 욕을 하냐고. 있는 건데. 그렇게 박정희 묘역에 참배한 게 불만이면 파내기 운동본부를 만들어. 이승만 박정희 묘역 파내기 운동. 못 파낼 것 같으면 똥이라도 가서 싸버려. 오줌이라도 뿌려버리고. 그런 다음에 문재인한테 왜 거기 갔냐고 욕을 해. 평상시에 그냥 쥐 죽은 듯이 그냥 거기 그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 말 안 하다가 야당에서 참배만 가면 욕해. 뭐 하자는 거야? 비겁한 거지. 왜 당신들이 뽑은, 당신들을 위해 박근혜하고 전면전을 벌리겠다는 사람을 그런 걸로 욕하냐고. 그런 욕 안 먹게 아예 그걸 파내기 운동본부를 했어야지. 나는 여기서 분명히 밝히는 건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야. 나는 분명히 밝히는데 나는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았어. 왜?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는 걸 나는 왜 반대했냐면,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면 박근혜에 대한, 우리는 이제까지 공격이었단 말이야. 박근혜, 이명박, 새누리당에 대한 공격 포지션이었어. 우리가 막 공격하고 있었는데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면 쟤네들이 계속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물고 늘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전력이 공격 100%였는데 공격은 50%밖에 못하고 50%는 수비를 해야 되는 거야. 공격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당대표가 되면 수비하느라고, 대통령 후보를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수비하느라고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는 문재인을 반대했던 사람이야. 나 분명히 얘기해. 난 문재인 당대표 나오는 거 반대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오늘 머리가 맑아진 이유가 뭐냐? 에너지가 충전된 이유가, 내가 문재인을 싫어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는 공격을 해야 될 텐데 수비하느라고 에너지를 낭비하겠구나 라고 내가 두려워했는데, 문재인의 어제 오늘의 모습은 최고의 수비를 하고 있는 거야. 최고의 수비가 뭐겠어? 병법을 읽어봤으면 알 텐데. 최고의 수비는 뭐야? 선제 공격이야. 최고의 수비는 선제 공격이야. 방어만 하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런데 수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선제 공격이야. 선빵 날리고 공격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낭비할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냥 100% 공격이야. 오늘까지는 잘했다고 생각해. 나는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나는 문재인을 지금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지금 보는 문재인은 오늘까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예상 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처럼만 한다면,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계속 유도한다면, 그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 당에 입당을 해서 막 10만 명의 기간당원이 되고, 당비내는 당원이 한 10만 명쯤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진보정당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 문재인의 깃발 아래 같이 모인다면 정말 하나의 강한 야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과연 문재인이 이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낼 수 있을지,
지금 오늘 박정희 묘역 참배도 그게 문재인 죽이기였던 거 아니야. 문재인 죽이기 하려고 박정희 묘역 참배 가자고 당대표 경선 전부터 막 분위기 띄운 거 아니야. 그래서 문재인이 참배 가면 거기에 실망했어요 댓글 달으려고 그 댓글 단 애들 쫙 조사해봐봐. 이전에 달았던 댓글. 내나 문재인에게는 실망했다는 얘기만 하는 애들이야. 문재인 지지하지 않는 애들이 실망했다 그래. 실망은 지지했던 사람이 하는 게 실망이야. 댓글 요원들이 그걸 실망했다. 이게 시나리오야, 시나리오. 그런데 문재인이 여기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한 방을 날렸어. 그래! 내가 박정희, 이승만 참배했으니까 너네는 6.15 선언, 14 선언을 인정해라. 이거는 나 진짜 이거 누가 했는지 진짜 궁금해. 나 진짜 그 너무 궁금해가지고 방송 일찍 시작한 거야. 그 누구의 의견이냐? 이거 완전히 옛날 노무현 죽이는 것처럼 스텝을 쫙 밟아온 거거든? 스텝을 딱 밟아서 준비된 건데 그래 내가 박정희 이승만 갔다 왔으니까 너네는 6.15 선언 14 선언 받아들여라. 이 누가 그 의견 낸 거야? 이게 만약에 문재인 스스로의 의견이라면 정말 문재인 무서운 사람이야. 2년 만에 엄청 진화해버렸어. 물론 이게 문재인 스스로 내놓은 게 아니고 누군가 그런 수를 던진 사람을 주변에 뒀다는 것도 대단한 거야. 2년 전 문재인은 굉장히 무능해 보였어요. 절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장수의 모습이었어. 딱 패장의 모습이었어. 그런데 이번에 이 문재인은 이기는 전쟁을 하고 있어. 이러면 국민들이 달리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박지원 쪽에서도 만약에 이 분위기에서 당을 깬다. 당을 깨고 나가겠다라는 얘기하면 매장당하는 분위기 아닌가? 그지? 지금 분위기에서는 내가 가장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문재인이 되면 우리는 공격을 해야 되는데 방어하느라고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다. 두 번째, 박지원이 탈당하고 나갈 거다. 그래서 정동영계랑 합치면서 호남당을 만들까봐 그게 되게 싫었어.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 박지원이 문재인에게 반기를 들면 그건 박근혜하고 싸우는 문재인을 뒤통수 까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당을 깨고 나가겠다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거라고 봐.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박지원이 당을 따로 깨고 나간다 그러면 매장당할 분위기? 2004년에 그 민주당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정말 이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는 과정과 지금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는 예상치 못했던 문재인의 전쟁이다. 문재인의 전쟁이 시작이 됐고 지금 문재인의 모습은 2년 전과 사뭇 다르다. 사뭇 다른데 지켜봐야지. 과연 이런 모습을 언제까지 유지하는지. 이런 모습으로 언제까지 싸울 수 있는지. 중간에 막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지. 예. 그걸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하나예요. 앞으로 문재인이 뭘 하려고 그러면 틀림없이 내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조언하는 거야. 훈수를 두는 건데 문재인이 뭐 하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김한길 안철수계가 있을 거야. 그때 방법은 뭐밖에 없어? 문재인 지지자들이 입당하는 거야. 당비내는 당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간당원으로서 문재인한테 힘을 줘야 돼. 문재인이 당대표가 된 상황이니까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자마자 문재인 지지자들이 뭐 날마다 몇만 명씩 뭐 몇천 명에서 만 명씩 입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벌어져 봐봐. 당비내는 당원이 막 몇만 명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당심과 민심이 다르단 말 쑥 들어갈걸?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는 얘기는 쑥 들어갈 것이고 또 하나 내년에 공천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인터넷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내년 총선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려면 아마 입당을 하는 것이 문재인을 돕는 것이 아니겠나. 근데 뭐 안 들어가고 싶으면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 나는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내가 만약에 문재인 지지자라면 그렇게 할 것 같다. 그런 얘기죠. 예. 뭐 이래봤자 다음 선거도 질 거면서
물론 이길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없어요. 예. 현재까지는 문재인이 당대표가 됐다고 이길 가능성은 없어. 왜? 여전히 진보 정당들이 따로 상차리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새정연 안에 계파별로 자기의 이권을 챙기려는 자들이 득식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 문재인이 당대표가 됐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 무조건 이긴다? 그건 난 아니라고 봐. 아직도 내년에 새정연이 새누리를 이길 가능성은 난 30%도 안 된다고 봐요. 일단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고, 두 번째, 개파. 그러면서 문재인이 뭐만 하려고 그러면 친노의 오만과 독선, 이런 얘기 막 할 거야. 그 친노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얘기하는 인간을 녹화를 떠야 돼. 친노의 오만과 독선이 어쩌다 저쩌다 그런 애들은 녹화를 뜨고, 만약에 기자한테 익명을 요구하는 새정연 의원이 뭐라고 친노를 비판했다. 그러면 기자한테 익명을 요구하는 얘기는 쓰지 마라. 아니 국회의원이 뭐냐? 국민의 대표야. 그러면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고 쓰는 게 그게 무슨 국회의원의 의견이야? 그거 국회의원이라고 쓰지 마라. 그거 자격이 없는 거야. 안 그래요? 꼭 보면 익명을 요구하는 그 새정연 의원의 주장이라고 그러면서 친노의 오만과 독선 막 그래. 익명을 요구하는 새끼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야. 자기 이름 걸고 말하라고 국회의원 시켰는데 왜 익명으로 말을 해? 안 그래? 자, 그 다음 친노의 오만과 독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녹화를 해가지고 내년 총선에 무슨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 그러면 확 올려버려. 인터넷에. 인터넷에 친노의 오만과 독선 이런 거 유튜브에 막 올려. 찍어가지고 아까 국회의원 발언하고 이럴 때 찍는 거야. 그래서 무슨 친노의 오만과 독선 이런 얘기 한 거 있으면 전부 다 유튜브에 올려놔. 그리고 내년 총선에 와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단 하나의 후보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댓글로 딱 그 동영상을 달아줘. 난 솔직히 친노 싫어해. 난 분명히 얘기하는데 난 친노를 싫어해. 그런데 친노보다 더 싫은 게 누구냐? 평상시에 친노 얘기해놓고 선거 때 노무현 정신 계승한다는 애들. 그런 애들 제일 더 싫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야. 그렇게 친노가 싫으면, 그렇게 노무현이 부끄러우면 선거 때도 노무현 팔지 말아야지. 선거 때는 노무현 팔아놓고 선거 끝나고 나면 난 비노? 지랄이지. 내가 몸캠에서 손님들 다 나가버리면 네가 책임질 거야 임마. 저 강퇴 좀 시켜주세요. 몸캠 하는 놈 저 새끼 잡아가지고 강퇴 시켜주시고요. 우리 블랙 너투다. 그래 우리 저기서 만나. 너 또 경찰에서 연락 간 다음에 망치 부인님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너 막 쪽집어 날라 그러지. 너한테 경찰에서 연락 받으면 나한테 빌어도 소용없어. 나한테 빌어도 소용없어.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그러니까 친노 그러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말을 없애야 돼. 야, 선거 때 노무현 정신 계승한다고 안 그러는데 국회의원 누구 있어? 지금 130명 새정연 의원 중에 지난 2012년 총선거 때 노무현 정신 계승하겠다고 얘기 안 한 게 누구야? 그럼 다 친노지. 어디서 친노 비노 그러고 앉아있어. 그럼 망치 부인이 싫어하는 친노는 누구냐? 있어요. 꼭 노무현을 팔어. 내가 볼 때 내가 싫어하는 친노는 누구냐? 선거 때는 노무현 존나 팔어. 근데 선거 끝나면 노무현 정신하고 상관없이 살아. 내가 볼 때 그런 애들이 친노야. 말로만 친노. 와, 선거 때는 내가 곧 노무현 사람, 그래서 노무현이랑 찍은 사진 막 걸어놓고 선거해놓고, 선거 끝나면 비노 그러고 다니는 애들. 그런 새끼들이 내가 볼 때 친노야. 그런 놈들이,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았어. 두 번째, 내가 생각하는 내가 미워하는 친노는 누구냐? 묻지마 지지자. 문재인이 잘못하면 비판할 수 있는 거야. 문재인이 뭐야? 우리 종안이야. 머슴. 나는 국민 마님. 문재인은 머슴. 머슴 중에 깐족깐족하고 뺀질뺀질하고 지가 마님인 줄 아는 여자 머슴이 박근혜라면
자기가 머슴인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게 문재인이잖아. 문재인이 머슴이야. 머슴이 주인의 뜻과 달리 교만하게 혹시 잘못하면 그때 야단 쳐야지. 어? 문재인도 잘못할 수 있는 인간이야. 문재인이 무슨 신이냐? 문재인이 잘못하면 문재인 잘못했다고 비판해야지. 그게 국민의 도리지. 나는 이번에 박근혜가 대통령 안 되고 문재인이 됐어도 나는 문재인 비판하는 방송 했을 거야. 왜? 난 노무현 때 노무현을 비판하는 방송 했던 사람이야. 이명박 때 이명박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고 박근혜 때는 박근혜를 비판하는 방송을 하고 있지. 물론 내가 노무현 때 노무현 비판하는 방송을 할 때는 한 번도 별풍선 환절 못 해봤어. 별풍선을 500개까지 모아야지 환전을 하는데 내가 노무현 때는 노무현 비판하는 방송을 했는데 별풍선을 1년 동안 한 번도 환전을 못 했어. 근데 이제 이명박 때 이명박을 비판했더니 와, 한 달에 100만 원씩은 환전을 하게 되더라고. 박근혜 땐 대박이 났어. 내가 볼 땐.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나는 노무현 때는 노무현을 비판하고 이명박일 땐 이명박을 비판하고 박근혜 때는 박근혜를 비판하는 사람이야. 문재인이 돼도 나는 문재인을 비판할 사람이고. 뭐 여자냐 남자냐? 헷갈리지? 나도 가끔 헷갈려. 나는 과연 여자인가? 이쁜 여자를 보면 나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기 때문에 가끔 나도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어. 좌우지간 묻지마 지지자가 문제야. 어떤 경우도 묻지마 지지하면 안 돼요.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야. 누가 뭐 우리 지지자 뭐 네가 문재인 지지자인데 누가 문재인 비판했다고 막 신경질 내는 사람 있어. 네가 진짜 문재인 지지자면 그럴 때 신경질 내면 안 돼.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거 문재인이 잘못한 거 맞다. 그 문재인이 잘못한 거 맞고 앞으로 문재인이 이렇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안을 제시해. 그러면 네 앞에서 문재인 욕한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 문재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지만 너가 그렇게 얘기해주면 아이, 문재인 괜찮네 그래. 내가 정치 20년 한 사람이랑 같이 살아봐서 아는데 잘 들어. 네가 문재인 지지자라면 누가 문재인을 비난할 때 문재인이 언제 그랬냐? 막 이러면은 너는 문재인이랑 같이 묻혀. 파묻어지는 거야. 문재인 무덤 파는 거야. 문재인 비판을 하면 그러냐? 그래 맞다. 그럼 문재인 잘못한 거 맞다. 앞으로 문재인이 이렇게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와, 얘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재인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의견을 내면 받아들여 주는구나. 그러면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당신 때문에 문재인 표가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 욕하면 막 싸워.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그 사람을 고립시키는 거야. 앞에 있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느냐 아니냐, 그건 당신하기 나름이야. 나는 문재인 지지자가 아닌데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그냥 훈수를 두자면 그렇다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가 어저께 새정연 전당대회 결과를 바라본 망치 부인의 입장. 정치는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국민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국민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던가 아니면 나의 신념으로 국민을 설득하든가. 둘 다 하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수가 없다. 그 얘기. 문재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문재인이 달라졌어요. 2년 전 문재인은 그냥 착한 남자이고 싶어 했어. 그런데 국민이 원한 건 승리하는 장수였어. 이번에 문재인은 착한 남자 코스프레를 안 하고 마치 월왕구천처럼 2년 동안 무슨 쓸개만 먹은 사람처럼 변해서 왔어.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준비된 장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연 이 깃발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아내느냐가 이 2017년 2017년 대선을 가름짓게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박정희 묘역에 대해서 그렇게 박정희 묘역 참배한 게 불만이면 박정희 묘역에다 똥바가지를 퍼붓거나 아니면 그거 파내기 운동본부를 해라. 그 다음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 갈게요.
2년 전하고 많이 달라. 진짜 2년 전에는 그냥 착한 남자, 성직자, 뭐 다 용서하고 갈래요.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문재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 많이 달라졌어. 자, 그런데 뭐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겠고 다음 이야기. 자, 세월호 300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세월호 300일이에요. 세월호 발생 300일. 지금으로부터 300일 전 아침에 아이들은 깔깔거리면서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수학여행을 간다고. 그런데 그 수학여행이 놀면서 가는 겁니까? 예, 놀면서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가는 게 아니라 학교 수업이었고, 그 수학여행을 빠지면 무단 결석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무단 결석하지 않기 위해서 수학여행을 갔는데, 애들은 비행기를 타고 싶어 했대요. 비행기 안 타본 애들이 많아서. 그런데 학교에서 배 타고 수학여행 가기로 강요를 했어요. 그럼 학교는 왜 배 타고 수학여행을 가기로 했냐? 교육부에서 여객선 승객 수를 늘려야 된다고 권장을 한 거야. 교육부의 권장사항은 교장에게는 뭐예요? 지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원하지 않는 배를 타고 그 수학여행을 가면서 그 전날 얘들이 4월 15일 날 배를 탔어. 하루 종일 배에서 기다린 거야. 배가 안 떠가지고. 날이 꾸무럭해갖고 뜨지도 않는 배를 타고 그 귀한 시간을 배에서 낭비를 했어. 그러다 갑자기 한밤중에 출발을 해. 다른 배는 아무도 출항 못하는 기후 속에 기후 조건인데 애들 300명을 싣고 이 배가 출항을 하네. 그래서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부터 기울기 시작해서 그래서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뒤집어져 버린 거야.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 승무원은 무조건 그 구명조끼를 들고 나와라. 그래서 그 구명조끼를 입고 오픈된 곳에서 대기하라고 지시를 했어야 됐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 도리어 애들이 우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질을 했어. 그리고 애들 250명을 수장시켰어. 일반인 50명까지 300몇 명이 그 배 안에서 죽었어. 탈출하란 말 한마디가 없어서. 누구 책임이야? 그런데 이 배가 원래 폐선되려는 배였어. 그 폐선시키려는 배를 유병원이가 왜 사왔냐? 이명박이가 20년만 운행할 수 있는 여객선을 30년으로 연장해줬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썩은 배를 사온 거야. 유병원이. 그러니 유병원은 이명박이 왜 30년으로 연장했는지 그거 원인 조사해야 돼. 두 번째, 배를 30년으로 연장을 하더라도 선장이 그 안전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살아있었다면 그날 그 배는 출항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없앤 사람이 있었어. 그게 누구야? 박근혜야. 박근혜가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없앴어. 왜 없앴냐고. 뭐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또 이 배가 그럼 왜 뒤집어졌냐? 배가 잘못 고쳐졌어. 이 배가 굉장히 아주 예민한 배인데 증축을 해버린 거야. 불법으로 불량 증축을 해버렸어. 그래서 균형점을 잃고 가라앉은 거야. 그럼 이렇게 불량으로 증축된 배는 허가가 나면 안 돼. 근데 누가 허가해줬어? 박정희 때부터 운항 허가를 독점해왔던 한국성급이 허가해줬어. 이 새끼들 이거 다 잡아넣어야 돼. 누가 허가해줬고 어디까지 받아 처먹었는지 이거 다 잡아넣어야 돼. 또 배가 뒤집어졌는데 잠수부들이 와서 구조를 하겠다는데 못 들어가겠어. 이유가 뭐야? 해경이 못 들어가겠어. 법 때문에. 순환구호법. 그 순환구호법 누가 만들었어? 선주들한테 뇌물 받아먹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준 법이야. 그 법 때문에 민간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구조활동을 못한 거야. 그 국회의원 아무도 책임 안 졌어. 이명박, 박근혜, 한국성급, 국회의원 아무도 처벌 안 받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애들은 누구야? 그날 처음 배를 탄 계약도 안 한 승무원. 견습선원이라 그래서 3일 동안 배 타보고 그 다음에 계약서 쓰기로 한 선원이 지금 감옥 살고 있어. 그 배랑 무슨 관계인데. 실제로 이 사람은 승무원이 아니야. 선원의 의무를 안 지켰다고 감옥에 넣을 수가 없다고. 계약서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를 가장 의혹에 빠뜨리는 건 그날 아침 11시 반.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완전히 뒤집어진 게 알려진 게 11시경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 팽목항에서는 무선 통신이 안 됐어. 그러니까 전화기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아침 11시 반, 그리고 그 희생자들이 팽목항으로 이동해 오지도 않은 상태였어. 그리고 선장과 승무원이 도망갔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시간인데 11시 반. 우리 망치부인방 채팅창에 선장과 승무원이 도망갔다죠? 선장과 승무원이 도망갔다죠라는 채팅글이 3명에 의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쓰여졌어. 아무도 몰라. 그때까지 언론사에서 누구도 그 얘기 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시간상 그때까지 팽목항으로 아무도 오질 않았기 때문에 선장과 승무원이 도망갔다는 걸 선장과 승무원 말고는 몰라. 그들에게 지시한 자들과 누구였을까? 11시 반 망치부인방 채팅창에 선장과 승무원만 도망갔다줘라고 글 썼던 자들, 그들은 누굴까?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혹시 그날 아침 기억나요? 내가 채팅창에 그런 뉴스가 없는데 무슨 선장과 승무원이 도망갔어, 그런 얘기하는 거 봤던 분. 그날 아침 11시 반에 내가 같이 채팅을 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내가 야, 그 선장과 승무원이 도망갔다라는 뉴스 있어? 그렇게 물어봤잖아. 그런데 그때 대답이 없어. 뉴스가 없었잖아. 그 장면 본 사람들 아침 11시 반에 그랬다니까. 걔네 누구냐고. 이 그날 아침 본 사람들이야. 기사 없는데 너네 어디서 보고 얘기하는 거냐고 내가 막 추궁했잖아. 그죠? 그때 기억나죠? 기사가 없는데 너네 어디서 알고 얘기하는 거냐고. 너네 요원들 아니냐고 내가 막 추적을 했단 말이야. 핀잔을 주고. 자,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그러면 지금 세월호가 왜 가라앉았는지를 전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뭘까? 왜 세월호는 가라앉았나? 그리고 세월호를 왜 배 띄웠나? 누가 잘못했나? 이게 모두 조사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배를 건져야 돼.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차가 막 전속력으로 달려서 트럭을 들이받고 운전자 옆에 있던 사람이 죽었어. 근데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 차를 분해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차량에 결함이 없는지. 보니까 브레이크가 끊어져 있어. 그럼 이거 교통사고야, 살인사건이야? 살인사건이야. 그럼 살인사건이라는 건 뭘 해야 알 수 있어? 차를 뜯어봐야 아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세월호를 건져야 왜 이 배가 가라앉았는지, 왜 아이들이 탈출 못했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 우리 국민 중에 몇 퍼센트가 61%가 세월호 인양에 찬성하고 있잖아요. 국민 61%가 세월호를 인양하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 그런데 누가 반대하고 있어?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어. 정부와 새누리당이 인양을 반대하고 있어. 왜? 이게 인양되면 다 드러나거든. 누가 뭔 잘못했는지 다 드러나. 그래서 지금 인양을 반대하는데, 인양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야? 국민 혈세를 낭비한대. 야, 그걸 왜 국민 혈세로 내라고 그래? 그거 30년으로 연장한 이명박하고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규정 푼 박근혜하고 선주들한테 뇌물 받아먹은 국회의원들하고 그거 불량으로 개조된 배를 허락해준 한국성급하고 물어내라고 그래. 그걸 왜 국민이 물어내? 그리고 니네가 언제부터 국민 혈세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 그렇게 국민 혈세에 관심 많으면 여러분 그 기사 봤어요? 이명박이 4대강하고 자원외교 방산비리 빼고 4대강하고 자원외교로 말아먹은 게 189조 원이래. 180조 원. 그지? 그 얘기 봤어요? MB의 비용. 이명박이 4대강하고 자원외교 한다고 날린 돈이 지금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손해까지 합쳐서 180조야. 방산비리 빼고 187조? 방위산업 비리는 그것도 100조 정도 되거든. 그거 빼고 180조야 180조. 그러면 그렇게 국민의 세금이 걱정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너네? 그렇게 혈세가 아까우면 이명박이 말아먹은 돈, 그 돈 조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 국정감사 국정조사에서 이명박이 말아먹은 돈 180조 진짜 180조인지 밝혀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안 하냐?
그거 왜 못하게 해? 그러니까 너네가 국민 혈세라는 얘기는 순 개뻥이라는 거지. 진짜 국민 혈세가 아까웠으면 이명박의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 그거 밝히자고 지랄 연병해야 될 거 아니야. 입에 거품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순전히 이것들이 말이에요. 세월호 그거 건지면 지들 뭐까지 날아갈까봐 그래서 지금 못 건지게 하는 거 아니야. 혈세 핑계 대면서. 그래서 망치 부인은 제안합니다. 2월 14일에 2월 14일에 망치 부인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며 팽목항으로 갈 예정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거기 모일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2월 14일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5시 팽목항에서 있답니다. 그래서 망치 부인도 아침에 9시에 출발해서 팽목항으로 갈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저기 근처에 계신 분들 혹은 그날 시간이 되시는 분들 다 같이 팽목항으로 모여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 때문에 거길 떠나고 있지 못한 유가족을 위로하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 2월 14일까지 걷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내가 마련한 건 아니고요. 저도 거기 참가하는 거예요. 2월 14일